자, 출발하겠습니다. 근대 경제학은 국민소득, 물가, 고용, 경기 변동 등 경제의 거시적인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다양한 모형을 발전시켜 왔습니다. 자, 먼저 고전학파는 시장의 자율적인 조정 능력을 강조하며 가격과 임금의 유연성을 전제로 완전 고용이 자연스럽게 달성된다고 보았죠. 자, 먼저 고전학파 얘기부터 한번 봅시다. 시장의 자율적인 조정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격과 임금의 유연성을 전제로 해서 완전한 고용이 자연스럽게 달성된다고 보았죠. 즉, 시장의 능력, 시장의 자율성을 믿었습니다. 자, 그러나 20세기 초에 대공황을 계기로, 자, 대공황이 이제 중요한 사건이죠. 대공황을 계기로 인해서 시장의 자율 조정에 한계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고, 이는 케인즈의 경제학의 등장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렇죠. 이 대공황 사건 때 시장이 자율적으로 무언가 조정할 것이라고 믿었는데 깨졌어요. 한계점이 노출됐습니다. 그래서 케인즈의 경제학이 등장하게 되었는데, 자, 케인즈는요, 총수요가 자동으로 총공급에 맞춰진다고 보았던 고전학파의 이론을 비판하면서 낮은 총수요가 소득의 감소, 그 다음에 실업률의 상승을 초래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즉, 자동으로 맞춰지지 않는다. 자, 그래서 낮은 총수요가 소득의 감소, 소득이 줄어들어요. 그러면요, 소비도 줄겠죠? 그러면은 기업에서 생산하는 어떤 그 상품들에 대한 어떤 그 뭐랄까요? 판매도 부진하겠죠? 예. 그러면은 그 기업에 소속되어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임금도 떨어지겠죠? 그래서 예, 이러한 사건의 여파로 인해서 회사에서는 경영 악화를 이유로 실업률 상승을 초래할 수밖에 없겠죠. 계속 연쇄적인 작용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케인즈는 정부 지출 확대 등 정책 개입을 통해서 총수요를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세한 연쇄적인 작용을 머릿속에 암기할 수는 없지만 케인즈 경제학 하면 우리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뭐예요? 정책의 개입이 필요하다. 예, 요거는 아시죠? 정책의 개입. 자, 이제 그 다음 문단 내려갑시다. 이후에 후대의 케인스주의자들은 케인스의 그 총수요와 관련한 이론을 체계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ISLM 모형을 고안하게 됩니다. 이 모형은 상품 시장과 화폐 시장이 동시에 균형을 이루는 지점을 통해서 단기 국민 소득이 결정되는 과정을 보여주죠. 자, 일단은요, ISLM 모형. 자, 근데요, 이 모형은 지금 읽었던 내용 그대로 상품 시장과 화폐 시장이 동시 균형을 이루는 지점을 통해서 무엇이 결정된다? 자, 장기가 아니고 단기적인 국민 소득이 결정된다. 자, 이게요, 상품 시장만 언급되는 게 아니라 지금 화폐 시장이 언급되고 있죠. 이따가 다른 그래프 모형도 언급이 될 텐데 지금 언급하고 있는 이 ISLM 모형, 정확히는 LM 모형, 이 친구는요, 화폐의 통화량을 가지고 시장을 조정한다라고 하는 기법이에요. 통화량을 가지고 시장을 조정한다. 이따가 나오는 새로운 모형은 통화량을 가지고 조정을 하려고 했는데 이것도 한계에 봉착하게 됩니다. 오일 쇼크 때문에 이제 한계에 봉착하게 돼요.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는 통화량만 가지고서는 시장을 조정하는 게 쉽지 않구나. 좀 다른 방식을 모색해야겠구나 라고 하면서 금리, 다시 말해서 이자율을 가지고 시장을 조정하려고 합니다. 일단은 오일 쇼크 이전의 시기에서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ISLM 모형, 통화량을 가지고 어떻게 조정하는지 한번 보시죠. 자, 먼저 IS 곡선은요,
IS 곡선은 지금 옆에 그래프의 요 친구입니다. 오른쪽으로 갈수록 아래로 내려가는 우하향하는 곡선이죠. 자, 이자율의 변화에 따라 자, X축이 국민소득이고 Y축이 이자율입니다. 이자율의 변화에 따라서 국민소득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나타내는데 예를 들어서 이자율이 낮아지면요. 이자율이 Y축이잖아요. 지금 이렇게. 그러면은 이자율이 낮아진다라고 하는 것 점점 이 곡선을 보니까 오른쪽으로 갈수록 이자율이 낮아지는 그 수치들을 보여주고 있네요. 예. 그 수치들을 따라서 지금 이 필자가 하고 있는 말을 해석하시고 그대로 따라가시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자율이 낮아지면 기업의 투자가 증가하여 자, 요거는 이제 그래프에 없는 상황이에요. 기업의 입장에서는요. 이윤 창출을 해야 되죠. 이자율이 낮아지면은 돈을 빌릴 때 이자율이 낮으니까 돈 빌리기에 좋겠죠. 예, 그래서 투자가 증가합니다. 그리고 국민소득이 상승하고 예, 뭔가 이게 시장 경제가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국민소득이 상승합니다. 다시 말해서 기업에 호재가 작용해요. 그러면은 기업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임금, 즉 월급이 올라가겠죠. 그러면은 국민소득이 상승하겠죠. 이 사이클들을 머릿속에 그리시면서 따라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국민소득이 상승하면요. 지갑이 두둑해지겠죠. 그러면 소비가 촉진된다. 그렇죠. 쓰고 싶잖아요. 지갑이 두둑하니까. 자, 근데 이거와 반대로 이번에는 이자율이 높아지면요. 이자율이 높으면요. 금리가 높다는 소리죠. 이자율이라고 하는 말이 곧 금리인데 즉 은행의 금리가 높아지면 기업의 입장에서는 돈을 빌리는 것이 참 부담스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가 감소합니다. 감소하고요. 방금 위에서 봤던 거 그대로 반대로 간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국민소득과 소비는 줄어들게 됩니다. 이처럼 이자율이 변할 때마다 새롭게 형성되는 국민소득 수준들을 연결한 것이 지금 보시는 그래프의 IS 곡선이라고 합니다. 이자율의 변화에 따라서 그렇죠. 이자율이 Y축이잖아요. 그리고 나서 X축이 국민소득이잖아요. 즉 이자율과 국민소득 사이의 관계 그 어떤 수치들을 연결한 것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예, 우하향하는 형태를 띠고 있는 IS 곡선입니다. 자, 여기까지 내용. 자, 한번 또 정리해 볼게요. 자, 보시죠. ISLM 모형은요,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통화량을 조절함으로써 시장에 어떤 조정을 가하는 방식이라고 했어요. 자, 상품 시장과 화폐 시장이 동시에 균형을 이루는 그 지점이 곧 단기적인 국민 소득을 결정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것인데 자, 이때 IS 곡선은요. 이자율 변화에 따른 국민소득의 변화. 그렇죠. X축이 국민소득, Y축이 이자율. 그렇습니다. 자, 이 이야기를 지금 읽었던 그 텍스트에 나와 있는 그대로 이자율이 먼저 낮아진다고 가정하면요. 기업의 입장에서는 투자가 활성화되겠죠. 예. 그 여파로 국민소득은 올라갑니다. 그리고 지갑이 두둑해지니까 소비가 촉진되겠죠. 자, 요 이야기. 여기까지 우리가 지금 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단락 내려가시죠. 한편 사람들의 소득이 증가하면 지갑이 두둑해지면요. 물건을 사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활동, 이거 뭐라고요? 상거래죠? 상거래가 많아집니다. 그리고 화폐 수요가 늘어납니다. 그렇죠? 실제로 상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화폐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화폐 수요가 늘어난다라는 말 가능하겠죠? 자, 하지만 중앙은행이 공급하는 통화량을 통화량 얘기 드디어 나왔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어요. 지금 현재 이 ISLM 곡선, 이 ISLM 모형은 통화량을 조절함으로써 시장의 조정을 시도하는 기법이라고 했어요. 즉, 중앙은행이 통화량을 공급해. 이런 방식이 언급될 수밖에 없는 거죠. 통화량. 자, 중앙은행이 공급하는 이 통화량을 경제 내부에서 결정할 수 없는 요인으로 간주하여 근데 요거 하나 가져가십시다.
지금 현재 중앙은행이 돈을 풀어, 돈을 공급해, 통화량이 늘어나 라고 하는 이러한 이 액션을 지금 이 모형에서는 뭐라고 파악하느냐? 경제 내부에서 벌어지는 일이 아니래요. 경제 내부가 아니라 외부로 보겠죠. 경제 내부에서 결정할 수 없다라고 했으니까 외부적인 요인이에요. 그래서 외생적이다라고 씁니다. 이때 외자가 바깥외요. 경제 시스템 바깥에서 이 통화량을 공급하는 액션을 취한다 그 뜻이죠. 자, 근데 이렇게 간주해서 외생적으로 일정하게 고정해 두었다면 이는 소득이나 이자율이 변해도 공급되는 돈의 양은 변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즉 경제 체제, 경제 시스템 바깥에서 돈을 쏴줘, 돈을 공급해, 그러면은 늘어나는 거고, 그게 아니면은요. 이게 다른 변수, 통화량이 실제로 공급이 된다, 안 된다, 그 여부가 아닌 소득이라든지, 지금 필자가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이자율이라든지, 얘네들은 무관한 변수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소득이나 이자율이 변해도 공급되는 돈의 양은 변하지 않는다. 그쵸? 양을 많게 공급한다, 적게 공급한다. 이거 오로지 누가 한다? 중앙은행이 한다. 어디에서? 경제 시스템 바깥에서. 자, 그 다음 문장이요. 소득 증가로. 자, 이제 이 설명을 따라가 봅시다. 소득의 증가, 지갑이 두둑해지는 거예요. 소득의 증가로 지갑이 두둑해졌어요. 화폐 수요가 늘어나면서 앞에서 봤었잖아요. 소득이 증가해서 지갑이 두둑해지면은 상거래를 많이 하고 싶어진다며요. 그래서 이 화폐, 현금 수요가 늘어납니다. 예, 화폐 수요가 늘어나면서 시중의 유동성이 부족해지고, 그러니까 일단은 내가 하고 싶은 상거래가 있어. 내가 뭔가 어떤 그 제품을 사고 싶은 게 있어. 어떤 서비스를 받고 싶은 게 있어. 근데 그걸 하려면은 현금이 필요해. 일단은 그걸 하기 위해서 내 손에 들고 있는 거죠. 현금을 손에 들고 있다 보니까 현재 시중에는 돈이 돌아요? 아니요. 각자 저마다 손에 돈을 들고만 있는 거죠. 유동성이 부족해집니다. 그래서 시중에 유동성이 부족해지고요. 이에 따라서 화폐 수요 초과 상태가 발생한다. 예. 이제 저마다 나도 이거 할 거야, 나도 이 물건 살 거야, 이 서비스 할 거야. 즉 상거래는 하고자 하는 어떤 그 수요는 폭발해요. 근데 그때 화폐가 필요하잖아. 즉 화폐 수요도 초과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때 화폐의 공급과 실제로 화폐가 이 시장에 뿌려지는 화폐의 공급과, 근데 공급은 누가 한다고요? 중앙은행이 화폐를 공급한다고요. 근데 화폐를 필요로 하는 소비자들 입장, 화폐의 수요가 서로 균형을 되찾게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상황을 균형점을 찾기 위해서 이자율이 이제 변수가 투입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이자율이 상승해야 하는데, 그러니까 이자율이 올라가면요, 은행의 이자가 올라가. 그러면은 은행에다가 돈을 맡기면 이자 준대 하고 돈을 손에 들고 있는 게 아니라 은행에다가 돈을 싸집어 들고 갈 거 아니에요. 즉 이자율로 인해서 사람들이 돈을 손에 들고 있지 않고 돈을 들고 다른 데로 간다 그 말이야. 이자율이 돈을 움직이는 하나의 견인차 역할을 한다 그 얘기죠. 그래서요, 이자율이 높아지면, 금리가 높아지면 예금이나 채권 같은 이자를 주는 자산으로 바꾸려고 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했던 얘기 그대로죠. 저 은행 가면은 지금 딱 이자가 굉장히 높대. 그러면은 우리가 그 이자에 해당하는 어떤 이윤을 남길 수 있을 것 같다 생각해서 저축이 활성화되겠죠. 이자를 주는 자산으로 바꾸려고 하기 때문에 현금을 보유하려고 하는 유인은 줄어듭니다. 더 이상은 이제는 손에다가 이 현금을 들고 있지 않는 거죠. 은행에다가 맡기는 거죠. 맡기는 게 훨씬 더 이득이니까. 이처럼 통화량을 중심으로, 그렇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쭉 따라가고 있는 ISLM 모형은요, 통화량을 가지고 조정하는 방식이라고요. 그래서 통화량을 중심으로라고 하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소득이 증가할수록, 지갑이 두둑해질수록 이자율도 함께 올라가는 관계를 나타나는 곡선이 바로 LM 곡선이라고 합니다. 방금 전까지 애지간하면은 이자율을 건드리지 않으려고 했는데 사람들이 자꾸 현금을 손에 들고만 있으려고 하니까 시중의 유동성을 조금 조정하기 위해서 이자율을 올려버립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 사이사이의 연쇄적인 작용은 조금 생략을 하고요. 소득이 증가할수록 지갑이 두둑해질수록 이자율도 함께 올라가는 관계가 나타나더라. 그 곡선이 바로 LM 곡선이라고요. 보세요. 그래서요. 소득이 올라갈수록 국민소득이 X축이 오른쪽으로 갈수록 LM 곡선 보시면은 오른쪽으로 갈수록 Y축 이자율이 위로 올라가는 이제 형태를 띠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 IS 곡선을 설명하는 방식과 LM 곡선을 설명하는 방식이 동일하지는 않아요. 자, 그 다음에 이때 이 LM 곡선은 그림처럼 우상향하는 형태를 띱니다. IS 곡선과 LM 곡선이 만나서 교차하는 지점이 바로 경제가 단기적으로 균형을 이루는 지점이다. 자, 교차점 어디예요? 여기가 단기적으로, 예, 장기가 아니고 단기적으로 균형을 이루는 균형점이죠. 자, 여기까지 내용 한번 봅시다. 자, 여기요. 여기서부터 보시면 돼요. 소득이 상승합니다. 지갑이 두둑해집니다. 상거래가 활발해집니다. 화폐 수요가 많아집니다. 근데 저마다 사람들이 손에 현금을 들고 있으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중의 유동성이 낮아져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화폐 수요 초과 상태가 되어버리죠. 자, 근데 통화량, 화폐 양을 결정짓는 일을 누가 하느냐? 중앙은행이 합니다. 중앙은행이 공급하는 그 통화량에 따라서 이제 무언가 결정이 되는데 이것은 이때 중앙은행이 통화량을 공급하는 이 액션은 경제 시스템 안에서가 아니라 경제 시스템 바깥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지금 현재 ISLM 모형은 해석을 합니다. 미리 말씀을 드리면 이따가 같이 보게 되는 ISLM 모형이 아니라 뭐죠? 여기 있네요. MP 모형 같은 경우에는 경제 체제 바깥이 아니라 안에서 벌어지는 액션이라고 해석을 좀 다르게 합니다. 하지만 LM 모형에서는요, 예, 바깥에서 벌어지고 있는 액션이라고 파악을 했기 때문에 외생적인 어떤 그 활동이라고 보았고요. 이때 화폐량은 이런 액션이 아닌 이상은요, 소득이나 이자율과 무관한 것처럼 보입니다. 돈의 양은 불변하는 것처럼 보이죠. 자, 그 다음에 방금 전까지가 이제 IS 곡선에 대한 설명이 쫙 이어진다고 본다면 이번에는 LM 곡선이요. 자, 이렇게 오른쪽으로 갈수록 상승하는 LM 곡선 설명은 이렇게 이제 필자합니다. 화폐가 공급되는 것과 화폐의 공급과 화폐의 수요가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자율을 건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자율이 만약에 상승한다고 칩시다. 그러면요, 은행에 이자율이 높으니까 이제 돈을 맡기러 가는 사람들이 많아지겠죠? 손에 돈을 들고 있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현금 보유 유인이 떨어집니다. 즉, 이러한 관계, 이러한 연쇄적인 작용을, 자, 중간 과정을 생략하고, 자, 소득이 많아지는, 지갑이 두둑해지는 상황이 되면요, 이자율은 상승한다와 같이 이 메커니즘이 작동을 합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X축, 소득이 오른쪽으로 갈수록 이자율은 올라가는 LM 곡선. 그쵸? 그리고 나서요, 이 IS 곡선과 LM 곡선이 교차하는 이 교차점, 이 접점은 바로 단기적인 균형 지점이라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천천히 보세요. 그냥 단번에 마치 암기하듯이 보시려고 하면은 절대 해석할 수 없습니다. 예, 계속 연쇄적인 논리적인 인과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놓치지 않고 가야지만 이 지문을 해석할 수 있어요. 자, 또 내려갑니다. 자, 계속해서 ISLM 모형은 1950년대, 60년대 거시경제 정책의 기본적인 분석 틀로 널리 활용이 되었는데요. 정부의 재정 확대나 세금 인하와 같은 정책적인 변화는, 잘 보세요. 자, 정부가 뭘 했대요? 재정의 확대. 자, 앞에서 비슷한 맥락의 단어가 나왔어요. 재정의 확대라고 하는 말은요, 통화량의 공급이에요. 통화량의 공급. 그 다음에 세금의 인하. 사람들이 저마다 지갑에 있는 그 돈을 가지고 그 중에 일정 부분을 세금으로 납부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세금을 만약에 100만 원을 내야 되는데 30만 원밖에 안 내. 그러면은 나머지 70만 원은 그대로 내 지갑에 남아있을 거 아니에요. 현금이 이 통화, 시장 안에 있는 통화량을 조절하는 효과가 생기겠죠. 즉, 정부의 재정 확대라고 하는 이 방식이나 세금 인하와 같은 이 방식은 무슨 정책이요? 통화량을 조정하는 정책이에요. 금리를 건드렸나요? 금리는 건드리지
않았어요. 즉 통화량을 건드리는 정책적인 변화는 IS 곡선을, 특별히 얘네들은 전부 다 통화량이 많아지는 효과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IS 곡선이 전체적으로 곡선 자체가 오른쪽으로 통째로 옮겨지는 효과가 생깁니다. IS 곡선 자체가 그대로 들어서 오른쪽으로 이동시키며. 자, 보세요. 요거예요. 이 그래프입니다. 원래는 이 하얀색 이 그래프였는데 정부의 재정 확대, 세금 인하, 즉 통화량이 공급되는 효과. 그래서 그래프 자체가 오른쪽으로 싹 이동하는 것처럼 됩니다. 자, 그 결과 일정한 금리 수준에서 총수요가 증가하여 금리가 변했어요? 아니요. 금리는 일정해. 금리가 일정한 상황 속에서 총수요가 증가해서 국민소득이 상승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반대로 긴축 정책은요. IS 곡선은 반대 상황이에요. IS 곡선 자체를 통째로 들어서 그 자체를 왼쪽으로 이동시킵니다. 왼쪽으로 이동시켜서 총수요를 줄임으로써 경기 과열을 억제할 수 있다. 자, 보시죠. 하얀색 이 그래프가 왼쪽으로 통째로 들어서 왼쪽으로 가는 상황이 연출되는 거죠. 총수요가 줄어요. 경기 과열이 억제됩니다. 역시나 이 모든 상황은 통화량만 가지고 조정하는 과정이에요. 이 IS 곡선의 이동은 오른쪽으로 가든 왼쪽으로 가든 일정한 금리 수준에서 금리를 건드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을 굳이 써주고 있죠. 금리의 변화가 아니에요. 통화량의 변화예요. 달성 가능한 국민소득 수준 자체가 변화함을 의미하며 이에 따라서 경제는 새로운 균형점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렇죠. 새로운 균형점이라고 하는 말은요. 이미 LM 곡선이 있어. 근데 LM 곡선이 분명히 어딘가에 있을 텐데 이 IS 곡선이 통째로 오른쪽으로 가든지 통째로 왼쪽으로 가든지 하면서 그 교차점이 바뀔 거 아니에요. 그죠? 교차점이 바뀌고 그것이 새로운 균형점이 될 겁니다. 즉, 새로운 총수요와 총공급의 균형점이 형성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ISLM 모형은 즉 다시 말해서 바꿔 얘기해서 통화량을 조정하는 방식은 1970년대 오일 쇼크로 인한 스태그플레이션으로 한계를 드러내게 됩니다. 이런 방식으로 쭉 완벽하게 뭔가 경제 체제, 경제 시스템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그 시나리오가 흘러가면 참 좋은데 그게 아니었단 얘기예요. 통화량 조정 가지고는 안 됐어요. 그 한계점이 드러났던 사건이 바로 1970년대의 오일 쇼크 사건, 그리고 그때 벌어졌던 스태그플레이션이에요. 그래서요, 이때 이후에는 좀 다른 방식을 시도하겠죠. 이후에 중앙은행의 통화 정책이, 그쵸, 통화량만 가지고 했었던 그 정책이 실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현실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신 케인즈 학파의 ISMP 모형이 등장하게 됩니다. 즉, 통화량만 가지고서는 안 되겠어. 뭔가 더 필요해. 그게 바로 이제 금리의 조정이었습니다. 자, 그래서요, ISMP 모형은 기존의 IS 곡선을 유지하면서요, 중앙은행이 경기 상황에 따라서 금리, 그죠? 드디어 나옵니다. 금리, 이자율을 어떻게 조정하는지를 보여주는 MP 곡선을 사용합니다. 통화량이 아니라 금리를 가지고 시장 상황을 이제 조정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ISLM 모형과 ISMP 모형 모두 다 이자율을 모형 내부에서 결정되는 내생 변수로 다루고 있지만 LM 곡선은 우리가 방금 전까지 봤었던 스태그플레이션 그 전까지 쭉 굉장히 많이 활용하고 있었던 그 LM 곡선은 통화량을 통제하는 주체로서, 그쵸? 통화량. 통화량 조절이 핵심이었던 방식이었어요. 통화량을 통제하는 주체로서 중앙은행을 설정을 해서 중앙은행이 정부처럼 시장 바깥에서, 즉 LM 곡선 설명 방식에서는 이 중앙은행의 통화량을 공급하는 액션을 시장 안이 아니라 시장 바깥에서 시장을 규율하고 조정한다고 해석했습니다. 하지만 LM 곡선이 아니라 이제는요, MP 곡선에서는요, 스태그플레이션이 터지고 나서 이제 새롭게 금리 가지고 시장을 조정하는 움직임이 생겼잖아요. 근데 이 MP 곡선은 중앙은행을 시장 상황과 유기적으로 맞물려 돌아가는 경제체제 바깥이 아니에요. 경제체제 또는 경제 시스템 내부.
바깥이 아니라 내부의 주체로 설정합니다. 따라서 MP 곡선에서 금리의 결정은 물가 상승률, 국민의 소득 등 경제 내부적인 요인에 따라서 내생적으로 조정되며, 그쵸? 우리가 앞에서 봤었던 LM 곡선 같은 경우에는 이 중앙은행의 통화량 조정, 중앙은행의 어떤 액션 자체를 바깥에서 하는 액션이라고 봤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경제 내부적인 액션으로 보겠다 그 말이에요. 국민소득의 변화로 인해서 금리가 변하는 것은 곡선 위에서의 점의 이동으로 나타난다고 봅니다. 자, 아까 우리가 봤었던 LM 곡선과 IS 곡선의 교차점 얘기했었던 쭉 살펴봤던 그 그래프에서는요, 이 IS 곡선 자체를 통째로 들어서 오른쪽으로 갈 것인가, 통째로 들어서 왼쪽으로 갈 것인가, 곡선 자체를 옮기는 그 얘기를 했었죠. 근데 여기서는요, MP 곡선이랑 같이 결부되는 이 해석에서는 이때 금리가 변한다고 하는 것은 여기서 금리의 변동은 무언가 통째로 그래프를 옮기는 것이 아니라 곡선 위에서의 점의 이동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요, 이 MP 곡선을 지금 말로만 설명하고 있는데 한번 보셔야 되잖아요. 근데 문제에 살짝 나와요. 자, 잠깐 내려가 볼게요. 문제 몇 번으로 가시는가 하면요, 문제 3번에, 그쵸? 여기 문제 3번, 문제 3번에 지금 현재 보기 박스 안에 있는 이 그래프에 지금 MP 곡선이 있습니다. 그리고 X축, Y축도 잘 보세요. X축이 국민소득이고요. Y축이 이자율입니다. 즉 X축도 Y축도 우리가 아까 봤었던 LM 곡선인가요? 그거랑 다르지는 않아. 그리고 심지어는 생긴 모양새도 다르지는 않아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이제 해석하는 방식이 약간 달라질 것일 텐데, 즉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중앙은행이 금리 조정을 시도한다, 이자율을 올렸다 내렸다 하는 그 액션은 이 곡선 자체가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것이 아니라 이자율이 그냥 이 곡선 안에서의 이동으로 나타나는 거죠. 곡선 안에서 지금 이 그래프의 선 있죠. 그래프의 선 위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네, 그래프의 선상에서만 이동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요, 소득이 증가하면, 자, 이제 필자의 설명 봅시다. 소득이 증가해요. 지갑이 두둑해집니다. 소득이 증가하면 소비와 투자가 늘어나, 그쵸? 쓰고 싶죠. 돈 막 쓰고 싶잖아. 지출하고 싶잖아요. 그리고 또 이게요, 막 써. 근데 내가 써서 소비해서 얻은 그 상품은 누가 만들었어? 기업이 만들었죠. 기업이 만들었어. 그러면 기업은 공장에 잘 돌아가겠네요. 그러면은 지금 공장을 많이 돌려서 이윤 창출을 많이 해야 돼. 그러면은 투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죠. 소비와 투자가 같이 늘어나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총수요가 확대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상황이 시장이 활성화돼서 물가 상승 압력이 커집니다. 근데 한정없이 물가 상승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물가 상승을 억제해야 될 거 아니에요. 물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느냐? 중앙은행이 이제 액션을 취합니다. 어떻게? 통화량 정책이 아니에요. 이때 취하는 중앙은행의 액션은 통화량이 아니라 금리를 가지고 합니다. 금리를 올려버립니다. 그러면은 금리를 금리의 상승은 소비와 투자를 줄입니다. 은행의 이자가 올라가. 그러면은 돈 막 쓰지 말고 은행에다 돈 맡기면은 저축하면은 이 이자가 생길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상황이에요. 마찬가지예요. 기업의 입장에서는 금리가 올라가요. 이 은행에서 이 대출금을, 투자금을 막 대량 받기 힘들어요. 왜? 이자를 감당하기 힘드니까. 그래서 소비도 줄고요. 투자도 줄어요. 그리고 나서 물가가, 앞서 진행됐던 그 과정, 금리 인상하기 전보다는 다소 물가가 이제 안정되는 국면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요, 경제를 균형 상태로 이끌어가는 어떤 그 견인차 역할을 하게 되죠. 자, MP 곡선은 이러한 기준금리 조정이, 즉 통화량을 건드리는 것이 아니라 금리를 가지고 조정하는 방식이 경기 상황에 반응해서 이루어진다는 점을 반영하므로 일반적인 앞에서 봤었던 그 LM 곡선처럼 우상향 형태를 띈다. 생긴 모양새는 비슷해요. 생긴 모양새는 비슷하게 오른쪽으로 갈수록 올라가는 형태를 띱니다.
자, 그리고 좀 더 볼게요. 반면에 외부 요인이 변할 때에는 자, 방금 전에 봤었던 금리가 변하는 것은 자, 빨간색으로 밑줄 쳐볼게요. 금리가 변하는 것은 자, 여기 써있죠. 금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은 곡선 위의 점의 이동입니다. 곡선 자체를 들어서 옮기는 게 아니에요. 즉, 금리가 아닌 그 금리가 아닌 외부 요인이 변할 때에는 곡선 자체가 이제 이동되는 거죠. 근데 곡선 자체가 이동하는 방식이요. IS 곡선이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오른쪽으로 통째로 간다, 통째로 왼쪽으로 간다 그 방식이 아니에요. 이동하는 방향이 달라요. 보세요. 곡선 자체가 이동을 할 것인데 자, 중앙은행이 물가 안정을 위해서 정책 기조 자체를 변경하는 것은 금리 인상, 금리 인하, 금리 가지고 조정하는 게 아니라 정책 자체가 바뀌었어. 즉 외부에서 들어오는 액션, 외부 요인을 얘기하잖아요. 내부가 아니라 외부 요인이 변하는 정책 기조의 변경은 그래프의 축에 없는 그쵸? 그 곡선 위의 점이 아니라 그 축에 없는 외부 요인의 변화이기 때문에 곡선을 MP 곡선을 이동시켜 버립니다. 만약에 중앙은행이 물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서 긴축 정책을 취합니다. 긴축 정책, 즉 정책 기조 자체가 긴축 정책을 취하면은 MP 곡선이 어디로 이동하느냐? 오른쪽 왼쪽이 아니에요. 어디로? MP 곡선은 위로. MP 곡선은 통째로 위로 올라가요. 그 다음에 경기 부양을 위해서 완화. 자, 이번에는 긴축이 아니라 완화 정책이요. 자, 외부 요인이요. 그 중에서도 이제 긴축이 아닌 완화 정책을 취하면 이때는 MP 곡선이 위가 아니라 반대로 아래쪽으로 이동을 해서 이 과정에서 금리와 국민소득이 새롭게 조정되어서 경제는 새로운 균형에 도달하는데요. 그쵸? 아래쪽으로 이동. 이렇게 정리하면 자, 칠판 제가 그림을 그렸는데 요거죠, 요거. 보이시죠? 요 그래프입니다. MP 곡선. 요렇게 이 하얀색 그래프가 기본적인 MP 곡선인데 만약에 긴축 정책을 취하면은 이 그래프 자체가 통째로 들어서 위로 올라갑니다. 네. 그 다음에 이번에는요. 이게 긴축 정책이 아니라 완화 정책입니다. 통째로 들어서 아래로 내려갑니다. 요 상황. 자, 그럼 여기까지 내용 한번 보시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ISLM 모형이 아니고 MP 모형일 때는 통화량 조절이 아니에요. 금리 조절 기법입니다. 자, 중앙은행을 시장 바깥이 아니라 시장 안에 기구로 파악을 합니다. 즉, 경제체제, 경제 시스템 내부 주체로 파악을 하죠. 그래서 금리의 결정은 어떻게 보느냐? 물가 상승률 또는 국민 소득 등에 따라서 내생적으로 조정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금리 이자율의 변화는 자, 통째로 그래프를 옮기는 것이 아니라 곡선 위에서의 점의 이동, 그쵸? 여기에서의 이자율, 여기에서의 이자율, 여기에서의 이자율, 그쵸? Y축이 이자율이잖아요. 여기 이 그래프 자체가 이동하지는 않아. 여기 이자율에서 여기 이자율로 옮겨갑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이 점의 이동이에요. 자, 그런데 자, 추가적인 설명, 필장이 이런 설명을 시도하죠. 소득이 상승해 지갑이 두둑해져요. 소비하고 투자가 상승하는 효과가 일어나겠죠. 그리고 총수요가 커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과론적으로 물가 상승 압력이 막 커집니다. 근데 한정없이 물가 상승하면 오히려 시장이 악화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물가 상승을 억제해야 할 텐데 물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서 어떤 액션을 취하느냐? 금리를 올려버려요. 금리를 올리면 소비와 투자가 이제 감소하게 됩니다. 위축되게 되죠. 그래서 그 결과로 물가가 안정되는 효과가 생깁니다. 그리고요, 자, 정책 기조가 변경된다라고 하는 말 아까 말씀드렸죠? 네. 곡선 자체가 이동하는 거예요. 곡선 위에 점의 이동이 아니라 긴축 정책일 때는 통째로 들어서 위로 올라가는 효과. 자, 그 다음에 완화 정책일 때는 통째로 들어서 아래로 내려가는 효과. 그쵸? 긴축 정책일 때는 MP 곡선이 위로 이동한다. 그 다음에 완화 정책일 때는 MP 곡선이 통째로 아래로 이동한다. 여기까지 우리 같이 보셨습니다. 자, 또 내려가시죠. 자, 중앙은행이 금리를 정책 목표로 삼게 된 이유는 그쵸? 왜 통화량 가지고 안 하고 금리를 이렇게 세게 이렇게 조정하는 어떤 요소로 삼게 되었느냐? 그 이유가 무엇이냐?
금융시장의 규모, 그 다음에 자본이동 자체의 어떤 그 규모가 또 커졌어요. 시장도 커지고 이동량도 커지게 된 이 현대 경제에서는 통화량만으로는, 그쵸?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통화량만으로는 유동성을 정밀하게 통제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훨씬 더 정밀하게 통제하기 좋은 그 요소는 금리더라 그 말이죠. 이자 가지고, 이자율 가지고 하면은 훨씬 더 미세하게 사람들이 시장에 반응하더라 그 말이에요. 따라서 금리를 정책 수단으로 삼는 ISMP, 그죠? MP 모형은 현실 세계, 현실 경제의 정책 효과를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ISMP 모형은 경제 주체들의 기대 변화가 총 수요와 경기 변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함께 분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큰데요. 이 말은요, 그 뒤에서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보시죠. 경제 주체인 가계와 기업은, 자, 가계, 가정경제, 그 다음에 기업. 가계와 기업은 중앙은행의 정책 방향을 예측하면서 소비나 투자 결정을 냅니다. 그래서 이제 뉴스에서 금리를 올립니다, 금리를 내립니다 가지고 이거 계속 이 돈을 들고 있을 건지 아니면 은행으로 달려갈 것인지 말 것인지 뭐 이런 것들을 고민하잖아요. 즉 정책의 방향을 보고 예측하는 활동을 경제 주체들이 한다 그 얘기예요. 그냥 멍 때리면서 그냥 돈 많이 싸질머지고 있으면 내가 부자, 그게 아니라 정책 방향을 보고 다음 행보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예측 행동을 하는 거죠. 정책을 예측해서 소비와 투자 결정을 내립니다. 예를 들어서 중앙은행이 경기 상황에 따라서 금리를 어떻게 조정할지 예측 가능성이 높고 정책에 대한 신뢰도가 크다면, 자, 금리가 이렇게 올라갔어, 금리가 내려갔어, 올라갈 때는 보통 이렇게 되더라, 내려갈 때는 보통 이렇게 되더라 라고 하는 것이 이 경제 주체들 간에, 국민들 사이에 혹은 기업 오너들 사이에 예측이 좀 잘 되는 편이고, 더군다나 이런 정책이 계속 이렇게 일관성 있게 추진될 것이다 라고 하는 신뢰도가 크다고 한다면 가계와 기업은 장기적인 금리 안정과 물가 안정을 기대하게 돼서 소비와 투자가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즉 정리하면 여기서 이 이제 요 단락에서 얘기하는 것은요, 금리를 올리면 이렇다, 금리를 내리면 이렇다가 아니라 이게 예측 가능의 정도가 선명하냐 선명하지 않으냐 그 얘기예요. 그나마 예측 가능성이 선명해, 예측 가능성이 높으면 사람들이 이렇게 될 거야 라고 하는 어떤 그 로직이, 시나리오가 있기 때문에 소비와 투자가 안정적으로 흘러가죠. 근데 반대로요, 중앙은행의 정책이 일관되지 않거나 이랬다 저랬다 해. 그러면 이랬다 저랬다 하면요, 이런 결과가 있을까? 시나리오가 굉장히 다각화되겠죠.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면요, 사람들은요 돈을 어디로 함부로 이동시킬까요? 아니죠. 그렇지 않을 거예요. 경제 주체들은 향후 금리라든지 물가의 불확실성을 우려해서, 걱정해서 그 소비와 투자를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함부로 돈 쓰지 않습니다. 함부로 어디에다 투자하지 않습니다. 일단 관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자가 한 번 더 얘기해요. 이처럼 불확실성이 큰 시기라고 하는 말은요,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는 상황이에요. 금리를 올린다 내린다의 문제가 아니라 정책이 일관되지 않아서 예측이 안 돼, 시나리오가 너무 많아. 그럴 때에는 경제 주체들이 소비나 투자보다도 현금을 계속 들고 있으려고 하는 경향이 강해집니다. 네. 이는 자금이 시중에 머물며 실물 경제의 확산이 지연되는 현상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정책을 막 쏟아붓기는 하는데 일관된 정책이 아니야. 그러면 사람들이 A라고 하는 정책에 나는 이렇게 반응해야지라고 하는 게 금방 마음에 결심이 안 선다고요. 그냥 돈을 들고만 있고 싶어져. 확실한 얘기가 나오기 전까지는 돈을 어디에다가 이동시키지 않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실물 경제로의 확산이 지연된다라고 하는 말이 맞겠죠. 이런 상황에서 IS 곡선이, 만약에 이때 IS 곡선이 통째로 왼쪽으로 이동하게 되면요, 그렇죠? 통째로 왼쪽으로 이동한다는 얘기는요, 지금 곡선 자체가 X축이 국민소득인데 지금 국민소득 자체가 왼쪽으로 이동하는 얘기는 국민소득 자체가 왼쪽으로 톡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수요가 줄고 총수요가 위축돼서 화폐에 대한 선호 증가로 인해서 여전히 현금을 손에 들고 싶어하는 화폐에 대한 선호 증가가 생기겠죠? 기준금리 인하의 효과가 나요? 안 나요? 안 나. 금리에 반응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확실하지 않으니까 움직이지 않아. 그래서 같은 얘기 반복입니다. 불확실성이 커지면요. 통화 정책이 효과가 없어요. 파급력이 떨어집니다. 중앙은행은 경기 회복을 위해서 한 가지 정책으로 안 돼요. 여러 가지 정책이 필요한데 그 정책도 그냥 추가한다고 다 되나요? 아니죠. 일관적이어야 되죠. 그리고 경제 주체들에게 신뢰를 심어줘야 돼. 이런 어떤 정책을 시도하면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신뢰를 심어줘야 됩니다. 이처럼 정책의 신뢰성과 예측 가능성은 그쵸. 정책의 신뢰성이라고 하는 말 나올 수밖에 없죠. 예측 가능성이 높아야 되겠죠. 선명해야 돼. 경제 주체들의 기대 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단기적인 경제 변동의 폭과 그 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지문의 내용이었는데 또 한번 같이 한번 보시죠. 자, 여기까지 보셨죠? 자, 금리 정책이 예측 가능성이 떨어져. 그러면요, 정책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죠? 그래서 사람들은 소비나 투자가 위축됩니다. 손에다가 현금을 계속 들고 있고 싶어 합니다. 어디다가 함부로 현금을 이동시키지 않아요. 투자하지 않아요. 현금 보유 경향이 높아집니다. 즉, 이처럼 불확실성이 높은 상태에서 IS 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한다는 얘기는 총수요가 떨어지고 화폐 선호 증가, 그쵸? 계속해서 화폐, 이 현금을 들고 있고자 하는 그런 어떤 선호감이 증가하고요. 금리 인하 효과가 잘 안 나요. 정책에 대한 어떤 효과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필자가 한 번 더 얘기하죠. 불확실성이 높을 때에는 정책의 효과가 선명하지 않기 때문에 통화정책 파급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정책 신호가 강화되어야 하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책을 추가한다고 해서 무조건 되는 게 아니라 뭔가 이 정책을 추가했을 때 이런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일관적인 것, 그 기대감을 끌어올려주는 그 견인이, 그 요인이 있어야지만 효과가 있을 겁니다. 여기까지가 지문의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은 지문 내용을 파악하셨는데 골자는 이겁니다. ISLM 모형은요, 통화량 조절 기법이고요. 그 다음에 ISMP 모형은요, 금리 조절 기법이에요. 요 두 가지를 안고 가시면 돼요. 자, 이제 문제 봅시다. 자, 문제 보시면요. 첫 번째, 이 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자, 틀린 거 고르는 건데, 자, 봅시다. 자, 선지 1번이요. 자, 케인스는 시장의 자율 조정이 실패할 수 있으며 정부의 정책 개입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그렇죠. 케인스의 생각은 시장이 자율적으로 조정하지 못하더라. 정책, 특히나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더라. 그러면 1번 설명은 맞죠. 그 다음에 2번 설명이요. 20세기 초의 대공황은 고전학파의 이론에 대한 비판과 더불어서 케인스 경제학의 등장을 초래했다. 이 얘기는 앞선 선지 1번의 연장선이죠. 그 다음에 선지 3번이요. ISMP 모형. 자, LM 모형이 아니고 MP 모형입니다. MP 모형은 1970년대 스태그플레이션으로, 그쵸, 스태그플레이션 때문에 한계가 노출된 무엇? LM 모형. LM 모형은요. ISLM 모형은 한계점이 노출됐어. 뭐 때문에? 스태그플레이션 때문에. 그래서 그것에 대한 대안으로 등장했다? 3번 설명도 가능하죠. 그 다음에 4번 설명이요. 고전학파는 가격과 임금의 유연성이 전제된다면 시장의 자율조정 능력을 통해서 완전한 고용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예, 1문단에서 고전학파의 생각은 이랬다라고 하는 언급이 있었죠? 예, 맞아요. 시장의 자율성을 믿었습니다. 예, 시장의 자율조정 능력이 충분하다고 보았기 때문에 4번처럼 생각했죠. 자, 그 다음에 5번 선지요. 정책 당국이 물가의 상승률이나 경기 과열 정도 등을 고려해서 기준금리를 정한다면 이는 외생적인 결정에 해당한다. 자, 물가 상승률, 또 그 다음에 경기 과열 정도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금리 얘기 나왔어요. 금리 가지고 조정하는 거. 이때 금리, 통화량이 아니에요. 금리 가지고 금리 가지고 조정하는 방식이 외생이요? 아니야. 내부. 중앙은행이 물가 상승률이나 경기 과열 정도 등을 고려해서 통화량이 아니라
통화량이 아니라 금리를 통해서 시장의 액션을 취하는 것은 MP 곡선 설명할 때 나왔죠. 이미 이 중앙은행의 금리를 조정하는 액션은 내부적인 액션, 내생적인 액션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는 외생이라고 하는 말, 이 말이 틀렸네요. 정답은 그래서 5번. 자, 2번 문제 내려갑시다. 자, 기억과 니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은, 자, 기억이, 자, 보자. 올라가 보시죠. 여기 있네요. ISLM 모형. 기억은 LM 모형이고요. 그 다음에 니은은요? 여기 있네요. MP 모형. LM 모형과 MP 모형을 가지고 설명하는 문제입니다. 자, 써놓고 시작합시다. 기억과 니은. 기억은 LM 모형, 그 다음에 니은은 MP 모형입니다. 자, 근데 설명이 올바른 걸 고르라고 했어요. 자, 보시죠. 선지 1번 기억. LM 모형은 중앙은행을 경제체제 내부? 아니요, 내부 아니죠. LM 모형에서는 내부가 아니고 외부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때 LM 모형에서 중앙은행이 했었던 액션이 뭐였어요? 통화량 조정이었죠. 1번 틀렸고. 그 다음에 2번 선지, 니은은 MP 모형은 화폐 통화량이 이자와 국민소득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을 나타낸다? 통화량을 가지고 어떻게 통화량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변수들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나타내는 설명이 MP 모형이 아니잖아요. 통화량을 통해서 변수들이 바뀌는 거 설명하는 거는 기억의 LM 모형이 훨씬 더 가깝지 않나요? 네. 설명 자체가 아예 다릅니다. MP 모형은요, 통화량, 아니요, 금리하고 다른 변수들과의 관계겠죠. 그래서 2번 틀렸고, 그 다음에 3번 선지, 기억은 다시 LM 모형은 화폐 시장만을 대상으로, 니은은요, MP 모형은요, 상품 시장과 화폐 시장 모두를 대상으로 분석한다? 자, 근데 앞에 이 말 되게 거슬리죠. 화폐 시장만이라고 하는 글자 거슬리죠. 그러면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지문으로 올라가서. LM 모형에서 이런 설명이 있었습니다. 보세요. 여기. ISLM 모형을 고안했습니다. 이 모형은, 자, 밑줄 칩니다. 상품 시장과 화폐 시장이 동시에 균형을 이루는 지점을 통해서 단기 국민 소득이 결정되는 과정을 보여준다. 상품 시장과 화폐 시장을 같이 거론하고 있네요. 그러면은 방금 우리가 봤었던 그 선지 있죠? 다시 보시죠. 선지 3번. 화폐 시장만? 아니요. 틀렸죠. 그래서 3번 선지도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4번 선지 한번 가시죠. 좀 올려봅시다. 자, 기억은 LM 모형은 통화량을 통한 단기 균형 조정. 그렇죠. 통화량 정책이잖아. LM은. 그 다음에 니은은요. 금리 조정 정책. 4번이 정답이죠. 그래서 LM 모형은 우리 머릿속에 이렇게 넣으세요. 통화량 정책. 니은 MP 모형은요. 금리 정책. 이렇게 보시면 훨씬 더 이해가 빠릅니다. 그 다음에 5번 선지 보세요. 기억과 니은에서 IS 곡선은 모두 다 우하향하지만 맞아요. 우리가 아까 봤었잖아요. 그쵸? IS 곡선은 오른쪽으로 갈수록 아래로 내려가는 우하향하는 곡선인 거 맞죠? 요렇게 그려지죠? 요렇게. 그 다음에 기억의 LM 곡선과 달리 MP 곡선은 우상향한다? 아니요. LM 곡선도 우상향, 그 다음에 MP 곡선도 우상향, 그쵸? 둘 다, 달리? 아니요. 둘 다 우상향한다? 이것도 틀렸죠. 정답은 아까 봤었던 4번만 맞습니다. 자, 내려갑시다. 3번 문제. 자, 3번 문제 보시면은, 자,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자, 틀린 거 찾기입니다. 자, 틀린 거 찾기인데, 자, 지금 보니까 보기 박스에 그래프가 어떤 그래프가 있어요? LM 곡선 아니죠? MP 곡선이죠. MP 곡선. 자, 그러면 이제 선지 1번부터 한번 봅시다. 틀린 거 찾기이고요. 선지 1번. 자, MP 곡선이 우상향하는 것은 국민 소득이 증가할수록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방향으로 반응하는 경향을 반영했기 때문이다. 자, 국민 소득이 증가할수록 자, X축이 오른쪽으로 가면은 증가하는 거죠.
근데 기준금리가 인상, 이자율이 올라가는 방향이잖아요. 이렇게 지금 보세요. 자, 이렇게 그죠? 국민소득이 오른쪽으로 증가함에 따라서 기준금리가 지금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방향, 그쵸? 그러면 이 설명이 맞죠? 1번 설명은 맞습니다. 그 다음에 2번 선지. 국민소득이 감소하면 중앙은행은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방향으로 반응하므로 이는 MP곡선상에서 금리가 내생적으로 조정되는 과정이 나타날 것이다. 자, 국민소득이 감소하면, 자, 국민소득이 왼쪽으로, 왼쪽으로 간다고 쳐봅시다. 왼쪽으로 가면 기준금리를, 이번에 이자율을 인하, 그쵸? 이자율이 떨어지는 쪽으로 이렇게 인하되는 방향으로 반응한다? 이것도 맞아요. 맞는 설명이고요. 그 다음에 이는 MP곡선상에서, 곡선 자체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곡선 그 위에서의 금리의 이제 그 곡선상, 그 선상에서의 점의 이동이죠. 그리고 이것은 시장 바깥에서의 액션이 아니라 시장 안에서, 경제체제 안에서의 조정이라고 했죠. 외생이 아니고 내생이라고 하는 말도 맞습니다. 그러면 2번 선지도 가능하죠. 그 다음에 3번 선지 한번 보시죠. 만약에 중앙은행이 물가 안정을 최우선으로 해서 긴축 정책, 자, MP곡선의 핵심은요, 긴축 정책이냐 완화 정책이냐, 즉 내생적인 반응이 아니라, 내생적인 조정이 아니라 요거죠. 긴축을 하게 되면 MP곡선이 통째로 위로 올라갑니다. 완화 정책을 펼치면 통째로 아래로 내려갑니다. 요 얘기. 그리고 이것은 내생적인 조정이 아니고 외생적인. 자, 그래서 다시 긴축적인 정책 기조로 선회하려고 한다면 아마 위로 이렇게 올라갈 거 아니에요? 자, 한번 해볼게요. 요렇게 될 거예요, 아마. 이게 이제 긴축이겠죠. 긴축으로 선회하려 한다면은 이는 외부 요인의 변화, 그죠? 외부인 거 맞고요. 그 다음에 MP곡선 자체가 위로 이동한다. 이것도 맞는 설명이죠. 그 다음에 4번 선지 봅시다. 정부가 재정 지출을 확대하면 IX 곡선은 오른쪽으로 이동해서 총 수요가 늘어날 것이며, 자, 재정 지출 확대, 통화량 공급이네요. 일단은요, 통화량이 증가. IS 곡선 자체가 그래서 오른쪽으로 이동, 그쵸? IS 곡선, 지금 요렇게 되는, 이게 요렇게 가겠네요. 요렇게 오른쪽으로. 이거는 IS 곡선에 대해서 얘기했었던 지문의 내용 그대로 따라갑니다. 통화량이 증가해서 IS 곡선이 통째로 오른쪽으로 이동해서 총 수요가 늘어날 것이며, 이에 따라서 높아진 국민소득에 반응해서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리게 되므로, 자, 이에 반응해서 중앙은행이 액션을 취한다고 합니다. 어떤 액션? 금리를 올린대요. 자, 중요한 거 한번 써볼게요. 자, 금리가 상승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MP곡선 자체도 위쪽으로 이동한다고요? 자, 금리 올리는 거는 뭐라고? 우리 MP곡선 설명할 때 금리가 변화하는 것은 곡선상의 점의 이동이라고 했잖아요. 곡선 자체가 통째로 들어서 위로 가지는 않습니다. 그쵸? 금리가 올라간 것만 가지고서는 MP곡선 자체가 이동하지 않아요. 그러면은 4번이 틀렸네요. 정답은 4번. 금리가 변동되면은 곡선상의 점의 이동이라 했으니까. 곡선 위에서 점의 이동일 뿐이에요. 곡선 자체가 통째로 들어서 위로 올라간다, 내려온다, 그거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찾았고요. 그 다음에 5번 선지요. 경제 불확실성이 커져서 기업과 가게가 소비와 투자를 줄인다면 IS 곡선을 왼쪽으로 이동하게 돼서 총수요가 감소할 것이고, 자, 이 콤마까지 내용.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이 내용이 그대로 지문에 그대로 있어요. 어딘가 보세요. 여기요. 이 부분. 자, 불확실성이 큰 시기에는 블라블라. 그래서요, 이러한 상황에서 IX 곡선이 통째로 왼쪽으로 이동하게 되면요, 총 수요가 위축돼서 화폐에 대한 선호 증가로 인해서 기준금리의 인하에 효과가 약화되더라. 경제 주체들이, 국민들이 크게 액션을 취하지 않고 관망하더라. 그 얘기요. 요 이야기 그대로 지금 이 선지에 실려 있습니다.
총수요가 감소할 것이고 이 경우에 기존 균형점 2보다 좌하향 한 위치에 새로운 균형점이 형성되므로 자 그러면요 여기 써있는 그대로 IS 곡선을 왼쪽으로 이동시킨다고 했잖아요. 자 IS 곡선을 통째로 왼쪽으로 이동시키는 거 한번 해볼게요. 자 IS 곡선 자 색깔이 다 전부 다 빨간색 일변도니까 색깔을 한번 바꿔볼게요. 색깔을 한번 파란색으로 한번 바꿔봅시다. 자 파란색으로 바꾸고 IS 곡선이 자 왼쪽으로 통째로 이동 이렇게 이동했어요. 그러면은 이때 왼쪽으로 이동했을 때 MP 곡선 또는 뭐 이렇게 그 사이에 그 균형점 교차점이 어디요? 여기잖아 여기. 균형점이 여기 2였는데 여기로 바뀌었네요. 이렇게 바뀌었네요. 원래 2라고 하는 위치보다 좀 바뀌었어. 왼쪽이면서 살짝 아래.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균형점 2보다 좌하향했다라고 하는 이 설명 가능하겠죠. 그 위치에 새로운 균형점이 형성되므로 균형금리 및 국민소득은 모두 낮아질 것이다. 그렇죠. 금리도 Y축, 금리도 낮아지죠. 아까보다 낮아졌어. Y축도. 그 다음에 소득도 그렇죠. 낮아졌죠. 금리도 이자율도 낮아지고 국민소득도 낮아졌다라고 하는 말 맞습니다. 예. 이렇게. 그래서 요거 하나하나 다 따져보셔야 돼요. 번거로워도. 그래야지 명확하게 이해하고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자, 정답은 4번이었고요. 자, 다음 문제 4번. 보시죠. 자, 문제 4번 보시면요. 자, 저는 파란색보다는 빨간색이 편해요. 빨간색으로 바꾸고 들어갑시다. 자, 이 글을 바탕으로 해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자, 틀린 거 고르는 건데요. 자, 2020년 초 코로나19 팬데믹이 국내 경제를 강타하면서 소비, 투자, 급감. 예. 굉장히 가까운 과거의 일이죠. 다 기억나시죠? 소비 급감, 토지 급감, 투자 급감, 그 다음에 수출 역시 위축, 수출도 위축. 이에 대응해서 한국은행은요, 기준금리를 건드립니다. 통화량을 건드리지 않았어요. 기준금리를 건드렸어. 자, 기준금리를 건드리는 방식이고요. 그래서 최저 수준이 0.5%까지 인하하고, 자, 금리의 인하. 금융시장의 유동성 공급을 확대했습니다. 동시에 정부는요, 자, 한국판 뉴딜과 같은 확장적인 재정정책, 자, 이거, 나름대로 정부에서 재정정책을 펼칩니다. 네. 총수요를 보완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기업의 자금 조달 비용을 줄이고, 가계, 소비 심리를 일정 부분 회복시키는 데 기여했습니다. 네. 즉, 금리를 건드리는 거는 아까 뭐라고 했어요? 자, 써볼게요. 금리를 건드리는 거, 기준금리를 건드리는 이 부분은 경제 시스템 내부, 내생적인 요인이죠. 그 다음에 정부가 나서서 확장적인 재정정책을 펼쳤다라고 하는 이 부분은요. 이거는 내생적이 아니라 외생적인 부분이죠. 자, 그리고 나서 계속 읽어볼게요. 이렇게 해서 가계 소비 심리를 일정 부분 회복시키는 데 기여했습니다. 자, 그러나 팬데믹 초기에는 높은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불확실성이 높으니까 금방 반응을 했다 안 했다? 안 했다. 자금은 여전히 시중에 머물러 있었고요. 실물 경제의 확산은 더디게 진행되었습니다. 지문 내용 그대로입니다. 이에 한국은행은 기준금리 인하와 함께 기준금리 인하 내생적인 거 함께 정책 방향과 목표를 명확히 알리는 공식 발표를 통해서 이거는요. 금리가 아니라 외생적인 변화냐. 내생적인 변화와 외생적인 변화를 같이 이렇게 병행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은 보기 박스 내용 이제 이해했어. 자, 이제 틀린 거 찾으면 되는데 자, 선지 1번부터 한번 보시죠. 팬데믹 초기에는 IS 곡선의 위치가 팬데믹 발생 이전에 비해서 왼쪽으로 이동해서 총수요가 위축되었을 수도 있다. 위축. 자, 보세요. 소비와 투자가 급감이라고 했으니까요. 총수요가 위축됐다라고 하는 말 가능하죠. 심지어 우리 경험적으로 알아. 총수요가 위축된 경험을 했죠. 그 다음에
그래서 요거는 소비와 투자가 급감했다라고 하는 말 통해서 금방 파악할 수 있어요. 1번은 맞아요. 그 다음에 2번 선지, 자, 정부의 확장적인 재정 정책은 케인즈가 말했던 정부의 정책 개입을 통한, 그쵸? 정부가 개입을 하는 방식을 통해서 총수요를 관리한 사례로 이해할 수 있다? 그렇죠. 그 다음에 3번 선지, 한국은행의 공식적인 발표는 경제 주체의 기대 형성이 경기 변동에 미치는 영향을 중시하는 ISMP 모형의 시각과 부합하는 전략일 수 있다. 자, MP 모형, 그쵸? 즉, 금리 가지고 조정하는 거, 이거는 확실하게 MP 모형이 맞죠. LM 모형이라고 한다면요, 금리 조정 안에 통화량 정책하겠지. 그러니까 금리를 조정했다라고 하는 걸 보니까 MP 모형이 맞겠죠. 금리의 조정, 기준금리 조정했다라고 하는 걸 보니까 MP 모형이라고 서술하고 있는 이 말도 맞습니다. 그 다음에 4번 선지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실물경제로 그 자금이 확산되지 못했던 것은 불확실성 때문에 정책 효과가 제약된 것으로, 그쵸? 사람들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관망하고 있죠. 불확실성이 빨리 해소되면 좋겠어. 선명해지면 좋겠어. 자, 그쵸? 지문의 내용 그대로입니다. 4번 설명도 맞죠. 그 다음에 5번 선지요. 한국은행이 경기 상황에 반응을 해서 기준금리를 최저 수준으로 조정한 것은, 자, 뭐 했다고요? 금리를 조정했어요. 금리. 자, 그러면은 금리 조정한 것은 아까 지금 그대로 쓴 것처럼 내생적인 조정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 뭐라 그러죠? 이 금리의 조정은 그 MP 곡선의 곡선상에 점의 이동이죠. 이렇게 조정한 것은 통화량을 조정하여서 시장 밖에서 시장을 규율하는 ISLM 모형의 통화정책 운동체계를 보여준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아니요. 금리를 조정을 하는 것은 통화량 조정이라고 하는 말로 하면 안 되죠. 이미 통화량 조정이라고 하는 말이 틀렸네. 그리고 LM 모형 아니잖아요. LM 모형 아니고 MP 모형이죠. 그쵸? 그래서 5번 설명이 틀렸습니다. 정답은 5번. 자, 그 다음에 5번 문제, 어휘 문제 보시죠. A, B, C, D, E. 자, 사전적인 의미로 적절하지 않은 거, 자, 틀린 거 고르는 건데요. 자, A 한번 봅시다. A가 어디 있나? 자, 모형을 발전시켜왔다. 모형을 발전. 자, 그러면요, 발전. 더 낮고 좋은 상태나 더 높은 단계로 나아간다? 이 말 맞죠? 1번은 괜찮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B는 어디 있나? 올라가 봅시다. B 어딨니? 여기 있네요. 촉진은 촉진인데 앞에 뭐라고 되어 있나요? 소비가 촉진. 네, 소비가 촉진이라고 되어 있어요. 소비가 촉진. 이때 촉진은요, 다그쳐서 빨리 나아가게 한다? 왜 이것도 가능하죠? 자, 그 다음에 선지 3번 봅시다. 선지 3번 C. 올라갑시다. C. 아, 찾았다. 여기 있다. 현금을 보유. 네, 현금을 보유. 자, 물건이나 영역, 지위 따위를 차지한다. 자, 좀 애매하죠? 네. 정답은 4번이기는 해요. 그러면은 미세하게 비슷해. 우리 입장에서는 선생님 이 정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한 3모 정도 되지 않을까요? 그죠? 그러면요, 물건이나 영역, 지위 따위를 차지한다라고 하는 말이 보유가 아니라고 하면요, 이거는 보유라고 하는 말로 쓰지는 않아요. 자, 이때 이 말로 쓰는 거는요, 물건이나 영역, 지위 따위를 차지한다. 특히나 영역이라고 하는 말 보니까 보유보다는 점유. 이게 더 딱 들어맞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나머지 4번, 5번 선지는 딱 맞는 사전적인 의미입니다. 그래서 5번의 정답은 3번이 틀렸어요. 정답은 3번. 자, 이렇게 해서 5개 문제 다 같이 풀어봤고요. 이렇게 마무리 하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